인류가 우주에서 지켜야 할 규범. 누가 우주의 주인일까? 우리가 사는 지구, 지구의 땅과 바다, 하늘에는 모두 경계가 있다. 어디서부터가 한국의 땅이고 바다이고 하늘인지가 정해져 있다. 다른 국가의 땅, 바다, 하늘을 지나가려면 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이 들어갔다간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 지구에서 주인이 없는 곳, 즉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는 공해와 심해저, 그리고 남극 대륙이 있다. 주인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지구촌 모두가 주인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다.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 영역이므로 그곳에 있는 자원은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위한 자유를 보장하고 어느 나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약속했다. 이러한 지역들은 전 세계가 같이 보존해 나가야 할 인류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영유권을 먼저 확보하려 욕심을 내기도 한다. 이제는 많은 나라가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지구 밖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구 궤도에 수많은 인공위성을 띄우고 달로, 화성으로 가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가 우주 개발과 탐사에 이토록 국력을 쏟고 있을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바다를 지배하고 대륙을 이동하여 세계를 지배한 강대국들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우주가 이러한 역사의 무대가 된 것이다. 달 착륙을 시도하고 우주 기지를 건설하며 화성으로 나아가는 우주 개척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속이 있다. 이러한 약속은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국가가 함께하거나 때로는 인류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러 조약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제 이러한 약속들은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주가 일부 국가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우주 공간에서도 국가와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세부적인 관련 규칙과 법도 점점 만들어지는 중이다. 1950년대 소련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던 시기부터 이미 우주는 과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적 가치로 인해 강대국들이 경쟁하고 충돌하는 공간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유엔을 중심으로 회원국들이 각 국가가 지켜야 하는 질서와 행동 규율을 정해 우주개발 경쟁으로 인한 마찰 혹은 분쟁을 방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렇게 1967년 63개 유엔 회원국이 비준하여 최초의 우주법이 제정되었다. 최초의 우주법은 유엔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맺은 외기권 조약이다. 외기권 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그 밖의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서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으로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과도 같이 우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우주 이용의 자유이다. 우주는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 또는 과학적 발달 정도에 관계없이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 공간과 천체는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어떤 국가도 영유권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영유금지의 원칙을 갖는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평화적 이용의 원칙이다. 우주에서는 핵무기나 대량 파괴 무기를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이나 천체 또는 우주 공간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 우주 활동은 인정하고 있다. 군에서 선발된 우주인들이 인류의 사절단으로서 우주 활동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우주 활동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는 국가 책임의 원칙도 있다. 민간의 우주 활동이나 개인이 발사한 인공위성에 대해서도 모두 인간이나 개인이 속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자국민의 우주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우주 활동은 국제 협력과 상호 협력을 중요시한다. 만약 우주 비행사가 사고나 질환으로 다른 국가의 영역이나 공해상에 비상 착륙한다면 해당 국가는 모든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구조하여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인공 우주 물체를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발사하거나 궤도에 진입시킬 때는 통보를 해야 하고
다른 나라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인류의 모든 우주 활동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국가 간의 존중과 배려의 원칙 아래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우주법은 1968년 우주 비행사의 구조, 우주 비행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1972년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 1975년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1979년 달과 기타 천체에 있어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등으로 점점 구체화되며 큰 틀이 완성됐다. 우주 발사체로 인공우주 물체를 띄우는 절차나 우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그리고 우주인에 대한 구조와 귀환 등 세부적인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보충된 것이다. 최근 들어 우주와 관련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뉴스페이스다. 미국과 러시아처럼 일부 강대국이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업들이 우주 개발에 대거 참여하여 우주 탐사를 하는 시대를 일컫는다. 각국에서 많은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에 참여하며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기존의 우주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페이스는 우주 생태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필두로 여러 민간 기업이 우주의 상업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고, 유인 우주선 발사와 행성 탐사 등 우주 탐사를 통해 달과 행성에서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우주 개발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외기권의 무분별한 사용과 우주 자원의 독점, 우주 환경의 상업적 이용이 많아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도 우주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 또한 그 기업이 속한 국가가 그 의무와 책임을 진다. 하지만 각 국가나 민간 기업이 우주법을 각자 다르게 해석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사실 아직은 우주법이 실제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류가 우주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만 세운 셈이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정한 새로운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채굴한 우주 자원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면 그 자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발생할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기술과 우주 공간의 상업적 이용, 그리고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체제와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이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도 이런 변화를 긴밀하게 지켜보고 이에 맞춘 전략적인 안목을 키워야 한다. 우주 쓰레기도 주인이 있다. 인류가 우주로 발사하는 모든 물체는 우주법에 따라 국가에 등록하고 유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다 쓰고 버려진 인공위성이나 우주에 남겨진 우주 쓰레기들은 어떻게 될까? 우주 개발국들은 발사장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를 탐사하며 이용하고 있다. 60년이 넘은 우주 시대 내내 세계 각국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은 우주에서 임무를 다하고 우주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다. 인공위성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폭발하거나 다른 우주 물체와 충돌해 완전히 파괴되어 수많은 파편으로 흩어진 것도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다수의 광학과 레이더 장비를 갖춘 우주 감시 네트워크가 우주에 남아있는 우주 물체들을 찾아내고 있다. 크기가 작은 우주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인공위성 폭발로 인한 파편들인데 이러한 잔해들도 모두 찾아내 식별 과정을 거친다. 인공위성이 폭발하거나 충돌하는 순간을 직접 관측하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레이더에 잡히는 물체들이 많아지면 기존 우주 물체의 궤도 변화를 비교해 인공위성의 폭발이나 충돌을 확인한다. 크기가 작은 우주 쓰레기들은 인공위성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폭발시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작은 우주 쓰레기들도 그 파편들의 모체인 인공위성의 소유국을 알아내 그 국가가 관리하도록 한다. 작은 우주 쓰레기로 인해 다른 인공위성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우주 쓰레기의 소유국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 쓰고 버린 인공위성이라 해도 궤도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측해야 한다. 우주 감시 네트워크에서 찾은 우주 쓰레기 가운데 일부는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다. 크기가 너무 작거나 한 번에 많은 인공위성이 발사되면 소유국이 어디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 발사체에서 분리된 인공위성이 곧바로 기능을 잃어 지상과 통신이 되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 추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우주 감시 네트워크로 식별 가능한 크기가 10cm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작은 크기의 우주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에는 초소형 인공위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큐브 위성 전성 시대라 할 만큼 수많은 큐브 위성이 빠르게 진화하며 대량으로 발사되고 있다. 큐브 위성은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정육면체로 약 1.3kg 무게의 인공위성이다. 10세제곱센티미터 규격 하나를 1유닛이라고 하여 몇 개를 쌓아 두세 개 유닛으로 만든 위성도 있다. 큐브 위성은 크기와 무게를 줄여 개발비도 적게 들고 우주 발사체에 한꺼번에 여러 대를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교에서 인공위성 교육이나 실험용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 큐브 위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큰 인공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드는 반면 큐브 위성은 몇억 원이면 된다. 어렵지 않게 우주에 위성을 띄울 수 있다는 점은 큐브 위성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래서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 기업과 대학교를 중심으로 큐브 위성의 임무도 진화하고 있다. 인공위성 한 대를 띄우면 지구를 한 번 관측하는 데 반해 인공위성 여러 대를 띄우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구를 관측할 수 있어 그 영상들을 통해 기존에 없던 결과물을 얻기도 한다. 미국의 기업 플래닛 랩스가 띄운 초소형 큐브 위성 도브 88대가 동시에 발사되어 지구 관측을 하며 지구의 재난, 재해 감시에 활용되기도 하고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우주 탐사 프로젝트로 화성을 향해 발사한 큐브 위성 마르코가 지구에서 약 100만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와 달 사진을 찍어 보내주기도 했다. 초소형 위성 여러 대를 한꺼번에 발사할 때는 대부분 발사되는 위성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도 발사한 인공위성 중 일부는 실패할 것을 각오하고 대량으로 우주로 올려보낸 것이었다. 대부분의 상용 인공위성은 우주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공위성에 탑재되는 모든 부품을 우주용으로 개발하고 우주에서 완전 무결하게 동작하도록 보수적인 설계와 개발을 한다. 또한 지상에서 환경시험을 통과해야만 우주로 발사된다. 크기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큐브 위성은 지상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가지고 올라가 실제로 우주에서 동작할지 실험하고 검증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우주로 보냈지만 임무 수행 전에 그대로 우주 쓰레기로 전락하는 큐브 위성이 많이 발생한다. 우주로 가자마자 몇 달 또는 1, 2년의 짧은 수명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에 남겨지는 큐브 위성은 인류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이다. 큐브 위성은 우주 감시에 있어 극히 어려운 도전 과제이기 때문이다. 광학과 레이더로 이 작은 인공위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 성능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우주 감시 네트워크가 크기 10cm급의 우주 물체를 찾아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잠깐씩 관측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정도로 작은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은 지금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큐브 위성은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미확인 우주 물체로 등록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매년 큐브 위성 경연 대회가 열려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참가한다. 대회에서 개발된 큐브 위성은 실제로 우주로 발사하는데 2018년 1월 12일에도 큐브 위성 5대가 인도에서 개발한 발사체 PSLV에 실려 우주로 나갔다. 최근 많은 큐브 위성이 정기적으로 발사되는 횟수가 많은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물자 수송을 하기 위해 쏘아올리는 로켓에 함께 실려 발사된다. 대량의 큐브 위성이 한 번에 여기에 실려 운송된 후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있는 로봇팔을 이용하여 다시 우주로 발사되는 것이다. 직접 큐브 위성을 개발한 사람들은 마음 졸이며 인공위성이 지상으로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발사한 인공위성 중 소수만이 식별되어 우주 물체로 등록되었고 나머지는 식별이 불가능해 미확인 우주 물체로 남아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우주로 인공위성을 보내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주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시도와 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끊임없이 우주로 보내고 여러 실험을 하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상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인하고 크기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미확인 우주 물체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다른 인공위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우주 쓰레기로 남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도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그것이 작든 크든 모두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공유지의 비극. 길을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근처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문이 잠겨 있어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반 건물이나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화장실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 일부 이용객이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개방한 시설인데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어 결국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왜 모두에게 개방된 화장실은 관리가 어려울까? 왜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함부로 쓰는 것일까? 주요한 원인은 공용 화장실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시야를 넓히면 공용 화장실의 관리 문제는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 즉 하늘과 바다 등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같은 문제들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의 생태학자이자 철학자인 게릿 하디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논문을 1968년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와 같은 공유 자원을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면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므로 공유지가 파괴되어 결국 공유지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하드는 논문에서 공유 목초지의 사례를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한다. 어느 마을에 커다란 목초지가 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목초지인데 어느 목동이 아무도 쓰지 않던 목초지에서 자신의 양에게 풀을 먹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목초지로 모이기 시작했다. 각자의 양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목초지에 풀이 풍부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마리 계속해서 양을 늘리기 시작한다. 목초지로 모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양의 숫자를 늘린다. 목초지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목초지가 황무지로 변하고 결국 모두가 목초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정된 공유지 안에서 각자 개인의 이익만을 최대로 추구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결과 공유지가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한 것이다. 사용에 제한이 없는 공유지는 사람들이 쉽게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유 자원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하는 데 제한이 없지만 누군가 그것을 남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끼치거나 아예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우주도 마찬가지이다. 우주는 개별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이다. 그러한 우주 공간의 선진국들은 이미 앞다퉈 수많은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까지 대규모의 위성군을 발사하고 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우주 공간은 선점한 일부 국가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 규제 없는 우주 개발은 지구 궤도의 우주 쓰레기를 증가시키고 있다. 우주 쓰레기는 운영 중인 인공위성에 위협이 된다. 우주 쓰레기와 충돌하거나 폭발한 인공위성의 잔해들은 더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면서 파편의 수는 증가하고 그 결과 인공위성의 연쇄 충돌로 우주 쓰레기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모두가 무분별하게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만든 악순환, 공유지의 비극인 것이다. 인공위성을 많이 쏘아올린 국가들이 먼저 나서서 우주 쓰레기를 치워야 하지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분별하게 쓰고 재앙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우주 쓰레기를 줄이느냐의 문제이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당장 각 국가만의 이익을 쫓아 우주를 사용한다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우주가 더 이상 그 누구도 쓰지 못하는 목초지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 공유 자원이 항상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정부가 개입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개개인의 이기심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방법이다. 공유 목초지를 개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사유재산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공동체 내부의 자율적인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공동체가 소통과 합의를 통해 자율적인 협약을 만들어 공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주 공간을 각 나라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세계 공동체가 소통과 합의를 통해 우주법과 같은 법과 규제를 만들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유엔에서는 우주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 공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류는
지속 가능한 평화적 우주 활동을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다.